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센스가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기분이나 어려운 점을 알아차리고 이 상황을 유연하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모두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혹 나는 성격상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 라고 하거나 나는 무슨 일이든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서서 하는 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대부분 정확한 상황 파악이나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놓고 상대가 부담스러워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를 비난합니다. 착한 척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반대의 경우라면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쪽인데요. 상대의 부탁이든 호의든 거절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원칙이 없는 착함, 거절할 줄 모르는 선량함은 독이라고 단호하게 일러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작가 무옌거의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는 책인데요. 이 무옌거는 어린 시절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이겨내고 중국 아마존 20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상담 심리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오늘 소개할 책을 읽는 독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거절하고 적절히 대항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돼 자신만의 원칙과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작가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요. 자신을 자꾸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과감히 거절하라고요.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속이 검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고요.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지은이 무옌거, 옮기니 최인의, 펴낸 곳은 샘 앤 파커스입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살다가 눈물 삼키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부드러운 동시에 힘 있는 사람, 착하면서도 원칙이 있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 친구 중에 직장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다.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친구는 처음으로 동료의 부탁을 거절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요. 나도 일이 많아서 못 도와주겠어요. 그러자 그 동료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이, 별일도 아닌데 조금만 도와줘요. 잠깐만 시간 내면 금방 끝낼 일이잖아요. 미안한데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겨우 이 정도 일도 못 도와준다니 너무하네요, 동료끼리. 그럼 왜 제 일은 안 도와주세요, 동료끼리? 친구가 이렇게 반박하자 동료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가버렸다. 그날 이후 그 동료는 더는 이런저런 부탁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다. 친구의 직장 생활 역시 훨씬 편하고 쾌적해졌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내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착한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가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거절할 용기를 내는 대신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는 길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적이고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노력을 멈춘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상황을 변화시킬 시도를 단 한 번만 해보는 것은 아니다. 제4차, 3차, 그 이상으로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한다. 한 번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뛰어넘겠다고 또다시 애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스스로 설정한 이 한계가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이들은 변화하거나 탈출할 기회가 코앞까지 와도 못 본 척한다. 현재의 고통에 대항하거나 탈출하는 과정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나마 덜 격렬하고 익숙한 지금의 고통을 선택하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늘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홀로 싸우다 지쳐버린 피해자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심리학에 문전 걸치기 기법이라는 개념이 있다. 처음에 사소한 부탁을 하면 사람들은 되게 쉽게 들어준다. 그리고 남을 잘 돕는 사람 혹은 잘 베푸는 사람이 된 기분에 뿌듯해한다. 한 번 이런 기분을 느끼면 다음에 또 부탁을 받았을 때 기꺼이 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긴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문전 걸치기 기법이다.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문전 걸치기 효과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행랑 빌리면 안방까지 든다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실제로 거절하기 미안하다는 이유로 사소한 부탁을 몇 번 들어주다가 결국 코 꿰고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은 누구나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으며 대개는 자신을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으로 포지셔닝한다. 게다가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환상이 충족되고 더욱 강해진다. 결과적으로 다음번에 상대가 더 큰 부탁을 하면 이런 환상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해지면서 거절하기가 더욱 미안해진다. 일할 때는 반드시 마지노선이 있어야 하며 이 선을 넘는 요구는 분명히 거절해야 한다.
거절하기 미안하다는 이유로 남에게 콕꿰어 끌려다녀서야 되겠는가? 결국은 나 자신만 손해볼 뿐이다. 말하기 전에는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한 뒤에 행동에 옮기며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특히 근본적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약속하면 안 된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서로 빚진 것도 없는데 단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거절한 뒤 잠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편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내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성질이 좀 급해서 그래요. 이해해줘요. 어쩌겠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좀 이상하다. 굳이 표현하자면 선행동, 후보고식인데 위의 예처럼 자신의 단점을 먼저 말한 뒤 일방적으로 이해해 달라거나 자기 뜻을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또한 이들은 이중잣대를 남용한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결과가 중요하다며 길길이 날뛰면서 정작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 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니 비록 결과는 나쁘지만 부디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도만 좋으면 성질이 좀 나쁘거나 마음은 여린데 입이 거친 점 정도는 너그러이 포용해 줄 수 없겠냐는 논리다. 선량함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공평함부터 따져야 한다. 예전에 무슨 일이든 말만 하세요 라는 제목의 꽁트가 있었다. 주인공은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가슴팍을 팡팡 치며 무슨 일이든 말해 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기차표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때 주인공은 친구에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기차표를 쉽게 살 수 있다고 허풍을 쳤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에게 기차표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거절하기가 민망했던 그는 결국 이불을 싸들고 기차역으로 가서 벌벌 떨며 밤새 줄을 선다. 남들이 부탁한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말이다. 전형적인 착한 사람 콤플렉스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결국 비웃음거리로 전락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으나 최후에는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꼴이 된 것이다.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갈수록 내게 요구하는 사람만 늘어난다. 최소한의 선과 원칙을 지키고 아첨하거나 비위 맞추지 않으며 과감히 거절하면서도 적당히 도와주는 지혜를 가져야만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큰일 앞에서조차 최소한의 선도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어떤 사물에 모종의 꼬리표가 붙으면 사람은 그에 대해 더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붙는 꼬리표도 마찬가지다. 일단 자기 자신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대개는 그 꼬리표대로 살게 된다. 만약 여태껏 스스로에게 착한 사람, 괴롭힘 당하기 쉬운 사람 등 남에게 우위를 내주기 쉬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면 되도록 빨리 떼버려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맹목적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언제나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둘째, 언행에 여지가 있다. 즉, 100% 확신하더라도 90% 정도만 표현하고 10%의 여지를 남겨둔다. 남이 나를 믿게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진정한 선악은 나 스스로 아는 것이다. 진위를 증명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다. 남들이 옳고 그름을, 맞고 틀림을 어떻게 말하든 그냥 내버려 둬라. 타인의 일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이 마음의 균형과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매사에 내가 옳다니까? 못 믿겠다고? 좋아, 그럼 증명해 보여주지. 라는 식이다. 또한 항상 자신을 증명함으로써 타인의 이해와 신뢰를 얻으려 한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놓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앙심을 품는다. 이러한 증명자는 남의 시선과 평가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매우 고달프다.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느라 고달프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몰아붙이느라 고달프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달파도 목숨 걸고 끝까지 버틴다. 증명자는 늘 내가 옳다고 여기며 어떠한 다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일상적인 일에도 의아함을 느낀다.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경계를 잘 지킬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거나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 것. 이는 스스로 행복해지고 안정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법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한다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방증이다. 서로의 다름이 감정 싸움의 도화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놓으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선을 자꾸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 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저 부단히 연습하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단, 거절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되는 핑계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적절히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혹시 남에게 일방적인 관심과 도움을 받고 당황한 적 없는가? 상대를 자신과 똑같이 건강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무조건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만을 바란다.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오로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일 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이들만큼 위험한 존재도 없다. 오로지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간섭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한다. 늘 남을 감시하듯 쳐다보지만 제대로 볼 줄은 모르며 남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제대로 소통할 줄은 모른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상호 존중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은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만약 상대가 용감히 반발하고 솔직히 요구하며 자기 의지를 표현하면 곧장 양심 없는 인간으로 매도한다. 이들은 알게 모르게 남의 인생에 쉽게 간섭한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다. 다 상대를 위한 것, 상대를 도와주려는 것이라는 합리적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과 괴롭힘, 핍박 속에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떠나는 것이다. 그들을 떠나야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부담이요, 악몽이다. 그런데 하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바라는 것을 무시할 때가 너무도 많다. 내가 무엇을 진짜 바라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엄마는 내게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갈 때마다 돼지고기를, 그것도 아주 많이 사온다. 오직 나의 편식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말이다. 엄마는 자신이 매우 착하고 친절하며 인심이 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언제나 먼저 나서서 기꺼이 남을 돕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이 점만큼은 인정하는 편이다. 자식조차 들여다보지 않는 동네의 독거 할머니를 챙기며 시시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른 뒤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확실히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착한 것 이상으로 통제 욕구가 강하다는 게 문제다. 엄마는 그야말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자신과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거나 반대해도 낯빛이 순식간에 변하며 원수 보듯 한다.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이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다. 자신과 의견이 같지 않으면 일단 목소리부터 높이고 자신이 우세를 점하지 못하면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 어쩌면 엄마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선량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 자신을 구하기로 결심한 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배웠고 결과적으로 내 인생은 한결 편해졌다. 첫째, 선택적으로 경청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흔히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며 타인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바른 자세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기 하소연만 늘어놓거나 각종 가십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들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늘 주변 사람을 흉보거나 온갖 일에 불만을 늘어놓는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삼가며 적당한 선에서 그친다면 나도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아는 사람만 만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남을 폄훼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생의 재앙이다. 그러니 하소연을 늘어놓는 사람 모두에게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 만약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느껴진다면 체면불구하고 딱 잘라 거절해야 한다. 둘째, 적당히 눈치 없이 구는 법을 배우고 인생이 훨씬 편해졌다. 대개는 상사가 어떤 화제를 꺼냈을 때 적절히 맞장구 치면서 대화를 능동적으로 이어나가는 사람을 눈치 있다고 한다. 물론 눈치 있게 굴면 상대를 기분 좋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은 흥미조차 없는 화제에 일일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나는 비효율적인 사교 활동도 좋아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싫어도 억지로 나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자리는 전부 거절했다.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재미없는 파티에 굳이 참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 정말 많다. 그럼에도 단지 상대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재미없는 일, 재미없는 사람과 계속 타협한다면 이게 바로 자기 학대가 아니겠는가. 위의 두 가지 태도를 배운 후 나의 삶은 훨씬 쾌적해졌다.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계속 타협할수록 궁지에 몰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사람은 누구나 남이 자신을 봐주기를,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 사회와 가정은 언제나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남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며 남의 바람을 먼저 채워줘야 비로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바라던 바가 좌절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자신을 추궁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자기 내면이 아닌 바깥을 기준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많은 이가 외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자의식을 없애는 일까지 불사한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대만의 전 문화부 장관이자 작가인 롱잉타이의 말이 마음을 울린다. 우리는 목숨 걸고 100m를 성공적으로 주파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달리다 넘어졌을 때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를 때 어떻게 상처를 씻고 싸매야 하는지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어떤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도, 철저히 나동그라졌을 때 어떻게 피범벅인 상처를 치료하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도 배우지 못했다. 우리 중 누구도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끌어모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적어도 당신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누군가 불합리한 억압수단을 이용해 이해관계를 흐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면 초반에 즉시 강경하게 대응하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반격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성숙한 사람은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할 때 마냥 원망하고 있지 않는다.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며 가능한 한 가해자에게서 멀리 벗어난다. 괴롭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괴롭혀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괴롭히면 안 될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즉, 용감하게 대항하는지, 이성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반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향후 태도가 달라진다. 미국 영화 블랙리스트의 대사다. 다른 사람이 너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너한테 그런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암시를 네가 주기 때문이야. 진정한 자기 성찰이란 무엇일까? 현재의 나 자신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나 나를 올가매고 있는 촘촘한 격자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 때문에 아프며 어떻게 해야 풀려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진정한 선량함은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지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더 큰 학대를 받게 된다. 당신은 스스로 충분히 잘 대해줄 자격이 있으며 타인의 선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Anywhere you go, anywhere you go, you belong. Anywhere you say, anywhere. 당신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악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아무 때나 당신의 하루를 망치거나 힘들게 쌓아 올린 자존감을 한순간에 뭉개버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가 당신을 감히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괴롭히기 쉬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의 자녀라서, 동생이라서, 혹은 아랫사람이나 후배라서 쉬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그의 부모라서, 형제라서, 상사나 선배라서 쉬울 수도 있다. 만약 주변에
당신을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주저하지 말고 떠나라.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나의 아버지는 내 팔이 부러졌을 때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대신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내가 울지 않을 때까지 뺨을 때렸다. 뜨겁게 달궈진 다리미에 발을 대었을 때는 달래고 약을 발라주는 대신 툭하면 게으름 피울 핑계를 찾는다며 욕했다. 학교에서 친구의 모함에 빠져 선생님에게 인격적 모욕을 받고 온 날, 딸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대신 내 결점을 일일이 꼬집었다. 단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매를 맞은 적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 당시 내 등에는 시퍼렇고 불구죽죽한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다. 왼쪽 눈을 맞아 거의 실명할 뻔했을 때조차 아버지는 내가 별것 아닌 일로 소란을 피운다며 무시했다.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 그래야 나를 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른 후 과거의 일을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아버지는 나를 때린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잊을 수 있다.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니다. 언제 욕을 들을까? 또 언제 얻어맞을까? 두려움에 떨며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나였으니까 말이다. 나는 선량함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선량함을 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심지어 망가뜨리고 나서 다 너를 위해 좋은 의도에서 그런 것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는 일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진정한 선량함이란 평소에는 주변 사람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는 온 힘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다. 100번을 못 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을 못 해주면 즉시 낯빛이 변한다. 이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선의를 베풀어 주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나는 아는 의사 선생님과 작가 몇 분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당시 나의 수입은 매달 2,500위안 정도였는데 베이징에서는 이 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손을 벌렸다. 집에 돈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아낌없이 도와준 덕에 적은 벌이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씀씀이가 커졌다. 월급은 월급대로 다 써버리고 돈이 떨어지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살았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도와주던 사람들이 연달아 경제적 원조를 끊었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서 SNS와 문자 메시지로 그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사람이라고 퍼붓고는 전부 차단해버렸다. 나중에야 당시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일례로 의사 선생님은 의료기기 회사를 창업하느라 큰 돈이 드는 바람에 나를 도와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누구는 집안에 큰 변고가 생겨서, 또 누구는 말 못할 어려움에 빠져서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다. 또 다른 작가도 나를 1년여간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는 도와줄 수 없게 되었다며 자신을 만나러 와주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화가 나서 거절했지만 나중에 그가 내 회사로 찾아와서 같이 몇 번 밥을 먹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는 위장관 기질종양 말기 판정을 받은 뒤였다. 이미 간까지 전이 된 상태였다. 그는 엄청난 의료비를 써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키 174cm의 그는 45kg까지 말라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났다. 나는 여태껏 노린 이익을 잃게 됐다는 사실에만 분노할 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자기 나라 사람이 노예로 있는 것을 보면 돈을 주고 사서 구해와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 물론 돌아와서 관청에 보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타국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자국 사람을 사서 구해오고는 관청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훌륭한 인품을 칭찬했지만 정작 공자는 그를 크게 꾸짖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너의 훌륭한 행동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노예를 구해오지 않게 될 것이다. 노예를 구해온 뒤 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인품의 기준이 됐는데 누가 돈을 청구하겠느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는데 누가 자기 돈을 써서 노예를 구하려 하겠느냐? 공자가 말한 대로였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관청에 돈을 청구하지 않았고 노예를 구해오는 일 역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선한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선한 마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수많은 작은 선의가 엄청난 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맹목적인 선량함은 오히려 잘못일 수 있다. 옛말에 배는 적당히 부른 것이 좋고 사람은 적당히 잘해주는 편이 좋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선한 사람이 돼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오해받을 때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 한 조각을 지키고 악의적인 말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록 선량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음의 선한 생각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악한 행동에 절대관용을 베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사실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유일한 본성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행동의 동기와 목적도 모두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유익을 줄지 해를 끼칠지는 모두 이기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행동과 수단에 불과하다. 자신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해득실을 따진 셈법의 결과일 뿐이다. 셈법은 지성과 관련된 문제다. 심성, 다시 말해 선악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선의는 지키되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는 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길. 그러나 부디 당신과 나는 선량함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바의 한 줄 평. 나는 어떤 것에도 다치지 않는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유일한 존재는 오로지 나 자신뿐이다.